삼국지에서 개인의 용맹을 전술로 승화시킨 인물이 있으니 공손찬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공손찬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공손찬이 이 채널의 메인 캐릭터이기도 한데 상당히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일단 무력으로 치면 여포랑 비견될 만하다. 공손찬이 이끌었다는 백마의종 있죠. 백마를 탄 의로운 종들이라는 뜻인데 마치 의를 좇는 무슨 무력 집단이나 병종의 뉘앙스가 있죠. 다만 의종은 그대로 하나의 명사입니다. 황실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의로운 종들이다 해서 의종이라 했어요. 지난 좋은 편에서도 나왔죠. 장, 의종리, 병리의 공손찬, 의종, 관리, 병사들을 이끌고 공손찬에게 당도했다. 그런데 백마의종, 여기서 따르는 종은 사실상 누구의 종이냐? 공손찬의 종들입니다. 이 백마의종 자체가 일부 삼국지 게임에서 하나의 군기병, 즉 병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명확한 고증 오류입니다. 백마의종은 병종이 아니에요. 사서에 기록된 이 백마의종 규모가 불과 수십 기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활 잘 쏘는 자들을 뽑아 좌우에 두었다 되어 있어요. 그럼 얘들이 뭘 했느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후한서의 기록에 이위 좌우익, 좌우 날개로 여겼다 이런 뜻인데 이건 좌우에서 호위를 했다는 뜻이에요. 공손찬의 전투 특성을 보면 직접 몸대놓고 개돌치는 스타일이었죠. 돌기, 즉 돌격기병으로 진영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쓰면서 본인이 맨 앞에서 개돌쳐서 싸웠다 보면 됩니다. 일화가 하나 있죠. 백마의종 편성 전의 일이긴 한데 수십 기의 기병을 끌고 순찰하다가 수백 기의 선비족 기병과 마주쳤다. 부하들한테 이거 어설프게 도망하면 추격해서 잡힌다. 그냥 개돌치자. 이걸 개돌로 뚫어내고 살아 돌아옵니다. 소설 연의에 나오는 청룡 언얼도 이런 무기들은 다 허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용맹을 떨치던 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무기를 썼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포는 정중극지, 즉 극을 썼고 장비도 임마명 일화를 보면 말을 세우고 창으로 바위에 글을 새겼다, 즉 창을 썼음을 알 수 있죠. 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치면 권총이라 할 수 있는 수극을 썼습니다. 조은이 북쪽으로 도망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자룡이 배신할 리 없다 하면서 수극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되어 있죠. 공손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무기를 썼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날창을 썼다. 날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인명살상 병기였다 보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몸대놓고 싸우다 보면 위험한 순간들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이성계 같은 경우에도 왜군한테 뒤를 털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퉁두란 티무르가 그걸 보고 뒤를 보시오, 뒤를 보시오 두 번이나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즉 백마의종은 공손찬이 선두에서 무쌍 매드무비를 찍을 때 위험한 순간이 오면 좌우익에서 활로 지원 사격해주는 애들이었을 것이다. 즉 일종의 어무 사격 부대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기병대 편제에서 굳이 활을 잘 쏘는 애들을 뽑았겠죠. 돌기병 전술에 활이 필요 없는데도 사실 지휘관이 이런 튀는 말을 타고 튀는 행동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포도 적토를 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포를 상대하는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색 말을 탄 자가 여포다, 화살 1.4해라 하겠죠.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장점이 있어요. 지휘할 때 아군도 지휘관을 잘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휘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웬만한 용력과 담력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일개 병사들은 난전 중에 지휘관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황계 같은 경우에도 화살 맞고 물에 빠진 걸 병사가 대충 건져놓기만 하고 황계인지 모르고 버리고 갔다 되어 있죠. 조조 같은 경우에도 절대 튀는 갑옷을 입거나 튀는 말을 타지 않았어요. 그 얘가 복양 전투에서 조조가 여포의 기병대한테 붙잡히죠. 조조를 못 알아봅니다. 조조는 어디 있는가 묻죠. 조조가 저기 황마를 타고 가는 자가 조조요 하고 위기를 모면하는데 이와 반대로 소설 연의에서 마초아이라는 허구예요. 휘장을 두른 자가 조조다 하니까 휘장을 버리고 수염을 기른 자가 조조다 하니까 수염을 자르고 하는 내용은 창작이다. 반면에 손견 같은 경우에는 튀는 빨간 두건을 쓰고 있다가 위험하니까 두건을 벗어 조무한테 씌우고는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소도 소수 강로병을 이끌고 시다가 공손찬의 기병대와 맞닥뜨린 적이 있어요. 전풍이 일단 튑시다. 이에 원소가 투구를 집어 던지고 기록에 따라 건, 즉 두건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투구를 벗어 던진 이유가 자기가 지휘관임을 숨기기 위한 의도도 있는 거예요. 화살을 뿌리니까 공손찬의 기병대가 야 이거 싸웠다간 가성비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와중에 구기가 구원을 하는 건데 만약 거기 원소가 있었던 걸 알았다면 득달같이 달려들었겠죠. 그리고 마중적토, 인중여포는 여포의 무력에 대한 묘사가 아닌 튀는 말인 적토를 타고 기병대를 지휘하는, 즉 기병대장으로서의 여포의 위용을 묘사한 말일 것이다 했었죠. 그런데 공손찬은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하나의 튀는 백마 무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휘관 개돌 전술로 이용하는 건데 이게 통해요. 오한족들이 야 백마들 모여있으면 싸우지 마라. 거기 백마장사 공손찬 있다. 만약 공손찬군을 만났는데 선두에 백마를 탄 기수들이 수십 개 있다. 그럼 보자마자 사기가 떨어지고 도망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손찬의 무용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거든요.
2만 병력으로 황건적 잔당 3만을 참수하고 7만을 생포했다부터 해서 유성에서 포위됐을 때에는 말과 방패를 삶아먹으면서 200일간 싸웠다. 디아블로 바바리안이나 와우 분노전사 스킬 보면 무자비, 고통감내, 광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노의 악기가 되어 싸웠다. 분노로 얼굴이 대추마냥 시뻘개져서 마치 원수를 뵈듯 싸웠다 되어 있어요. 적들이 도망가면 먼지의 흔적을 보고 지구 끝까지 쫓아갔다.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간 나머지 유성에서 포위됐던 거죠. 한 번 싸우면 밤새도록 싸웠고, 심지어 적들이 공손찬의 목소리를 기억하고는 전장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면 개쫄았다 되어 있죠. 대군사 사마이 보면 허저가 샤 한다 아닙니까? 이게 죽일 살자거든요. 다 죽여라 이런 뜻인데, 항적에 비견된다는 그 수나라의 양형감이 모반을 일으켰을 때 이 양형감의 샤! 이 소리가 관군들에게 악몽으로 기억되었다. 비슷한 일화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공손찬은 위진시대에 지휘관 개인의 용맹을 하나의 전술로 승화시킨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 누구도 이렇게 튀는 백마부대 같은 걸 편제해서 대장 여기 있어 선전하면서 그걸 전술로 쓴 장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북방에 깡패를 할 수 있었다. 공손찬이 태수 집안 아들이면서도 그 모친이 천한 신분이었다 되어 있죠. 이런 경우 적장자가 있으면 효령 같은 걸 못 받습니다. 지방의 소리, 즉 향리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공손찬이 목소리가 우렁차고 인물이 좋았다. 일도 곧잘하니 후태수가 사이 삼았다. 그리고 인생이 펴는 거예요. 노식한테 유학을 가는데 거기서 유비를 만나게 되죠. 뒤에 말할 거지만 이 인연이 유비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노식의 가르침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노식이 곧 조정으로 차출되거든요. 유비는 곧장 탁현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기록에는 공손찬도 그 뒤에 상계리가 됐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삼라만상 모든 것에 통달했다 해서 통유라 불리던 유관한테도 수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기록에는 없는데 그 유관의 비문에 그 제자 중에 공손찬이 있었다 되어 있어요. 즉 공손찬은 장인을 잘 만나서 많이 배웠다 할 수 있겠죠. 공손찬이 북방에서 공을 세우면서 승진을 하게 되는데, 요동속국의 장사가 되었다. 그 장사는 보좌관들 중 우두머리다. 요동국 왕 밑에 군권 2인자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중원에서 설치한 요동속국이라는 건 항상 일종의 괴뢰국이었습니다. 이 속국의 의미도 왈가왈부가 많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시 이 요동 속국은 당연히 유씨 왕작은 아니고 속국 도의부였어요. 즉 왕이 없는 그 도의가 통치하는 군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공손찬이 요동 속국 도의부의 장사라고 한다면 그가 보좌하는 속국 도의가 있었느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단경이 수십 년 전에 요동 속국 도의를 했던 이유로 사실상 방치된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동 속국 땅은 나중에 공손씨 일가가 굴곡하고, 공손년이 토벌된 이후로는 선비를 회유해서 이 요동 속국을 맡겨요. 광구검이 고구려를 칠 때 그 선비족들이 지원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비의 모용시들이 고구려랑 아웅다웅하면서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북궁배곡, 이문우, 한수, 변장 등의 무리들 때문에 양주가 혼란스러웠죠. 조정에서는 장원을 총지휘관으로 이들을 토벌하게 하는데, 이때 공손찬한테 돌기 3천을 모집해라 명이 떨어집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 북궁배곡은 강족을 이끌었죠. 강족의 강점은 기병입니다. 그 서용의 기병대에 맞서려면 오한에 돌기병마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손찬이 결과적으로 이 토벌에 참전을 못해요. 결국 장호는 그 모반의 토벌에 실패하게 되는데, 공손찬이 돌기병 3천을 끌고 참전했으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럼 왜 참전을 못했느냐?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돌기병은 기본적으로 오한한테 말을 삥 뜯어야 돼요. 돌기의 전술은 아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중량으로 보병대를 밀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커야 돼요. 그래서 당시 서역에서 들어온 서역마라든가 북방의 오한족들이 키우던 말들로만 가능한 전술인 것입니다. 서역말을 쓸 거면 교역으로 돈 주고 사야 되고, 당시 양주의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았겠죠. 다 비단길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초입인 양주에서 모반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당시 공손찬이 오한 애들 두드러 패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빼들어오라 한 거예요. 당연히 오한족들이 이걸 별로 안 좋아했겠죠. 공손찬은 북방 정책에서 그 오한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강경론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산상 장순이 그 기병대 내가 지휘하겠다. 장원이 야 너 꺼지고 공손찬이 그 기병대를 맡을 것이다. 여기서 장순이 삐져버립니다. 그래서 장순이 그의 친구이자 그 야망이 있던 태산태수 장거를 꼬드겨요. 야 낙양에 머리 둘이 달린 애가 태어났단다. 이건 천하의 주인이 둘이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오한 애들이 불만이 많다. 바로 장거가 오한왕 구력고와 손잡고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장거는 스스로 천자에 오르니 이게 바로 장순의 난이에요. 재밌는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장순의 난은 공손찬이 토벌했다 되어 있어요. 이 토벌 때문에 양주의 난에 참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환의 전략에 유비도 장순의 난에 참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공손찬이 아닌 그 유자평이 유비를 장순의 난 토벌군에 청거했다 나와 있는데,
당시 유비가 평원에 있을 때가 아닌데 평원에서 청구한 게 서사가 좀 맞지 않다. 여러 사설을 교차해서 보다 보면 사건 자체는 사실인데 그 때나 장소가 다른 부분들이 꽤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관우가 조조한테 두시를 요구했던 게 화양국지에서는 복양전투로 나오는데 위시춘추에서는 합의전투로 나오죠. 이것도 평원인 유자평이 후일 평원인 유평과 동일 인물이라면 유자평의 등장 시기는 이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공손찬이 탁령, 즉 탁현령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위 탁령, 그 탁의 현령으로 옮겼다. 이 시기가 장순의 난 직전, 즉 장원의 콜을 받기 전이에요. 이러면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죠. 유비가 나중에 유장 통수치기 전에 유장의 환대를 받죠. 이때 수염이 덥수룩한 장유가 배석합니다. 유비가 예전에 탁현의 현령이 농담하기를 제모요 탁거호, 탁현은 모시들이 많아서 목, 즉 털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마치 학문의 형상이다 했는데 털에 뒤덮인 네 입이 그렇게 생겼다. 농담을 하죠. 이때 제모요 탁거호라고 말했다는 탁현령이 공손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비가 인간도 하기 전에 사인으로서 농담 따먹기 할 수 있었던 탁현의 현령이 공손찬이 아니라면 누가 있었겠느냐. 암튼 유비가 탁현에서 물에 배들 끌고 시장통을 주름잡고 있었죠. 이 두 사건은 각자 파생적으로만 기록이 존재하고 연관된 기록은 없습니다만 유추를 할 수 있죠. 둘은 노식의 가르침을 받은 동문회, 그것도 형동생하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유비가 탁현에서 사조직을 결성할 때 공손찬이 탁현령을 거쳐갔다. 장순의 고반 때 공손찬이 유비의 부곡들을 참전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당연히 관시가 있는 동생이 자기 겸임 부임시에 부곡들, 즉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데 야, 이번에 너 나 좀 도와주고 공도 한번 세워봐라 했겠죠. 그리고 사실상 이 공으로 유비는 현위에 오르게 돼요. 그러다가 유비가 태선을 받고 도구를 죽이고 도망하다가 하진이 니 그 부곡들 좀 쓰자 하면서 유비를 사면하고, 그 와중에 하진이 죽으니 유비가 반동탁 투벌 때 조조 밑에 있다가 서영한테 개두드를 맞고 조조군이 와야 되자 다시 공손찬한테 돌아와서 손을 벌리는 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손찬이 유비를 별부사마로 임명하고 유비가 전해 밑에서 원소를 막는데 공을 세우니 유비를 평원상을 시켜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손찬이 유비한테는 상당한 귀인이라 할 수 있죠. 유비가 왜 공손찬한테 손을 벌렸느냐, 당시 공손찬만큼 강력한 군벌장이 없었습니다. 반동탁 토벌군 전후에서 원소는 한복한테 견제를 당하고 있었고 원술도 새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이제 막 새를 결성하기 시작한 애들이 얼마나 새를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손찬은 이들이 빌빌댈 때 이미 병권을 가지고, 그것도 내도록 전쟁한 정예의 기병대를 이끌고 있었어요. 즉 당시 지방병권 일장이 공손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주에는 단양 무렵애들 모아 올라온 도겸이 짱먹고 있었죠. 공손찬이 원술과 손잡은 게 반동탁 연합군 바로 직후예요. 즉 공손찬, 원술, 도겸 이렇게 연합이 결성되게 되는데 공손찬이 유비를 서주에, 정확하게는 예주에 남긴 거죠. 조조의 압박으로부터 도겸을 지원하게 하는데 결국 유비가 공손찬의 맹우 원술과 싸우게 됩니다. 공손찬이 참표 소재상에서 뭐라 했습니까? 원소는 그 죄상을 써내려가자면 남산의 대나무들로도 다 기록을 못할 지경이다. 그런데 후장군, 즉 원술을 볼 때마다 그 둘은 같은 부류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원소는 욕하면서도 원술은 상당히 띄워주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둘은 사실상 운명 공동체였어요. 즉 유비를 예주에 남게 한 건 공손찬의 실책이라 볼 수 있고 유비가 공손찬의 진례를 저버린 것이다. 참고로 도겸이나 원술편에서 얘기했을 건데 원술과 도겸은 서주를 놓고 껄끄러운 사이였죠. 당시 왕공후 백제남 중에 조정에서 왕공후만 임명했고 그 이하는 임명하지 않았는데 원술이 서주백을 자칭하였다. 그 5등작은 진나라 때 다시 부활한다 했죠. 그럼에도 원술과 도겸 간에는 무력 충돌이 없었어요. 이들이 다 원소 조조의 연합에 대항하는 하나의 다른 정치 연합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비가 껴서 도겸이 죽고 서주가 이 연합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공손찬은 당시 내외로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첫째가 바로 직전에 전술한 그 대외 정세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부분인데 그 유언의 야심찬 제안으로 종친 주목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자산은 병권을 제한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전시에만 예하 군 태수들의 병권을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황제의 허가가 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주목은 평시 작전권이 있어요. 이 주목제가 부활하면서 유언이 익주로 가고 유표가 형주로 갈 때 유가 유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북방 병권은 공손찬이 부리고 있었는데 유가 주의 모기를 하면서 낙하산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대북방 정책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손찬은 찍어 누르자, 유는 유화책으로 다스려야 한다. 실제로 장순의 난 때 오환 10만을 끌고 장거를 지원한 구력과가 장순이 패한 이후로 그냥 퇴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유가 부임했기 때문입니다. 유가 유주로 부임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일전에 유주 자살을 했을 때 온화하게 다스려 이민족들이 그를 따랐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유를 다시 유주목으로 보낸 거예요. 유가 주목으로 유주에 부임하고 보니까 공손찬의 행태가 상당히 거슬리는 거죠. 저놈 저거 오한 애들 삥 뜯어서 조정에 상납도 안 하고 지 병건 키우고 있네. 정말 저거 싹수가 노란 놈이다.
요충지에 주둔 중인 공손찬의 군대에 대하여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더하여 공손 장군의 예산을 확 깎아버려요. 공손찬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립각을 세웁니다. 당시 유우와 공손찬의 서로를 비방하는 상소가 연이어 도착했다. 조정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누구 편도 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유우 편을 들어주자니 공손찬이 전공 있는 실력자고, 공손찬 편을 들다니 이제 막 주목으로 보낸 종친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이때 유우가 화친의 성격으로 흉노한테 보내는 재물들을 공손찬이 중간에서 약탈을 하고, 유우가 너 나 좀 보자 할 때마다 공손찬이 유우를 만나주지 않았다. 사실 이 둘은 정치공학적으로 섞일 수 없는 관계이긴 했습니다. 공손찬은 원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원술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원술이 공손찬한테도 편지를 보내죠. 원소 그자는 우리 집안 간호다. 즉 내가 원시 적통이고 원소는 서자로 태어난 노비란 뜻이에요. 이에 원소가 대노였다 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우는 황실에 충성스러운 인물이기도 했으면서 크게 야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우가 주목으로 오면서 아들 유화가 사실상 볼모로 수도에 있었어요. 유우가 황제에 오르면 아들 유화는 바로 목베이겠죠. 그런데 당시 헌제가 유우를 얼마나 믿었냐면, 당시 장안에서 동탁한테 유폐된 상태나 다름없었거든요. 유화를 은밀히 불러서 밀소를 줍니다. 네 아버지 유우한테 유주군을 일으켜서 나를 구원하라 해라. 즉 병을 일으켜 자신을 협천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화가 유우한테 가다가 원술한테 억류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다만 그 경로가 맞지 않죠. 북으로 가지 않고 왜 원술 땅을 지나야 했느냐. 추측하기로는 유화는 원술도 끌어들이려 했던 것 같아요. 원술이 회남일 때 그 반동탁 연합군 수장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원술이 유화를 잡아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유우가 그 사실을 알고 당장 황제를 구할 병사를 보내겠다 하니까 공손찬이 아니 원술이 움직일 자가 아니다. 병사 보내지 마라. 그런데 후한서를 보면 그 병사를 그 원술한테 있던 유화한테 보내긴 한 것 같아요. 이때 공손찬이 그걸 알고 앞서서 사람을 보내 원술한테 유화 그놈 붙잡아 놓고 오는 병사 네가 가져라. 원술이 이를 따르고 공손찬과 동맹을 맺으면서 유우와 공손찬의 관계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멀어졌다. 그래서 그 뒤에 예산 통제하고 물자 약탈하고 서로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손찬이 개교에서 원수한테 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손찬의 주축은 돌기병대인데 구기의 보병대가 땅 밑에 방진을 짜고 숨어있다가 기병대가 올 때 일제히 점프를 뛰어서 기수들을 배웠다. 동시에 후방에서는 원소의 강로가 발사되었다. 보병과 강로병종의 합동작전에 돌기병대가 패한 겁니다. 이게 공손찬의 한계이기도 한데 너무 기병대 중심의 전술에 의존하였다. 그러면서 공손찬이 주둔지를 옮겨 개 새로 성을 쌓는데 이곳이 유우의 치수와 지척이었습니다. 가까운 땅에서 서로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게다가 유우는 공손찬이 원소와 싸우는 걸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북방 이민족들 통제하라고 내린 병건 같고 지 욕심 때문에 원소랑 싸우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유우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공손찬을 손 좀 봐야겠다. 우북평 사람 위유가 공손찬을 죽이면 안 된다. 한번 참다가 위유가 죽고 유우가 이를 저질러버려요. 유죽은 10만을 모아 공손찬을 쳤다. 종사 정서가 반대하니 그의 목을 베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규만 베어라. 다른 놈들은 죽이면 안 된다. 마치 송량지인을 떠오르게 하는 일화인데 이 당시 전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승리를 했습니다. 주나라 때의 그런 낭만적인 사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주나라 초기 때에는 제후들이 어떻게 싸웠느냐, 그냥 막 쳐들어가면 백성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몇 날 몇 시에 굴다리로 튀어와 이럽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석기 무기를 들고 제후들은 잘 벼려진 청동기 무기를 든 다음에 전차를 타고 싸웠어요. 사기의 기록을 보면 당시 제후들이 전차를 타고 전장을 나설 때 누구한테 전차를 몰게 해야 길하냐 이런 걸 따진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를 만승지존이라 하는 게 만대의 전차를 부여했다는 뜻이죠. 참고로 청동기는 물렀는데 그걸 어떻게 싸웠냐, 월왕 9천의 검이 발굴이 됐는데 그 청동기거든요. 녹도 안 쓸었고 잘 벼려져서 그 살상력도 있다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나뭇결 자르는 거 시범 보이고 했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유우 밑에 공손기라는 자가 있었는데 공손찬과는 성이 같죠. 이 사실을 공손찬에 알려요. 군세가 너무 열세이니 공손찬은 처음에는 성을 버리고 도망가려 합니다. 그런데 성이 포위되었는데도 유우가 성을 함락 못 시키더라. 왜 못 시켰겠습니까? 공손찬 외에는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말라. 이걸 공손찬이 딱 보고 있다가 적당한 풍향과 풍속이 있을 때 기병 수백 개와 성문에 나서 유우의 군영을 불태워버립니다. 10만이 불과 기병 수백 개에 와야 된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10만은 호활입니다. 유주에 소속된 모든 군에서 소집 가능한, 즉 유주군의 편제가 10만이기 때문에 10만이라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유우의 실제 가용 병력은 3에서 5만 수준이었을 거예요. 유우는 달아나서 거용의 현성에 짱박히는데 유우와 다르게 공손찬은 전쟁에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죠. 성에 불도 지르고 닥치는 대로 뵙니다. 3일 만에 함락되었다. 그래서 유우가 공손찬한테 사로잡히게 돼요. 이때가 공손찬의 전성기라 보면 됩니다. 유우가 통치하던 유주 전 지역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병합해버려요. 이때 공손찬은 유우를 살려줬는데
조정의 칙사가 옵니다. 공손찬을 역후해봉하고 절을 주면서 4개 주에 사실상 재군사를 시켜줘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유의 관이는 대사마였습니다. 공손찬한테 사로잡히고 이는 명목상의 관이에 불과했는데 마치 원수한테 감금당한 사지절 신분인 말제의 처지였다. 그런데 조정에서 유에게 6주를 관할하라, 공손찬의 상관임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의 상당히 정교한 이간책입니다. 당시 장안의 통치자가 이각이었는데 이각이 이런 생각을 했겠느냐. 그런데 이때 장안에서 가우가 헌재를 보좌하고 있었어요. 가우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공손찬이 되돌릴 수 없는 정치적 실책을 범해버려요. 조정에서 온 사자를 시켜 유를 모욕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 무엇보다 명분이 중요시 여겨지던 시대에서 누굴 베느냐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지는데, 여포는 비록 대의에 의해 동탁을 뺀 건 아니었지만 그 자체로 영웅의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면 공손찬은 덕망 있는 유를 뱀으로써 주변 세력들이 공손찬 포위망을 가동할 그 명분을 저버린 겁니다. 그 전만 해도 공손찬이 그 전공도 출중하고 병사를 부리는 재주도 상당하니 괜히 척지지 말자 이런 분위기였다면, 공손찬이 유를 벤 시점 이후로는 그래? 공손찬이 유를 죽였어? 이건 기회다 돼버린 거예요. 일단 공손찬과 대립각을 세우던 원소한테는 큰 호재죠. 그리고 유의 아들 유화, 그 공손찬이 부친의 원수죠. 여기에 공손찬의 강경책에 불만을 품던 오한족들, 한인이면서도 오한 선비와 친하여 공손찬과 험악한 관계에 있던 염유, 뿐만 아니라 흉노의 도각부, 이 모두가 공손찬 포위망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손찬은 하강군 역현에 짱박히게 돼요. 100개의 망루는 건드리지 않는다 하였다. 군량도 많으니 우리는 지금부터 존버를 한다. 공손찬이 유를 베지 않았으면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를 뱀으로써 짱박히고는 자신의 운명을 외부의 정세에 맡겨야 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즉 자신의 맹우 원술이라든가 장현의 무리들이 원소를 강하게 압박해 주어야 그 포위망이 뚫릴 것이고 그제서야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원술과 장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공손찬이 역경로에 짱박히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심각한 대인기피증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죠. 7세 이상의 남자를 들이지 않고 명령도 부인이나 두레박을 통해 하달했다. 유를 벤 걸로 하도 욕을 처먹으니까 암살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성인 남성만 보면 나 죽이려고 하나? 설마 적들한테 매수된 자객인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장들의 이탈을 초래해요. 군주의 카리스마는 스킨십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짱 박혀서는 최측근들 아니면 아예 만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명장 전에도 공손찬이 몰락할 때 미련 없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오직 관정만이 공손찬과의 의리를 지켰죠. 상황이 점점 나빠지니 공손찬이 이거 포위망 한번 뚫어보자 합니다. 일단 기병대는 귀신같이 몰았으니까 자신이 있었겠죠. 관정이 반대해요. 지금 성 비우면 애들 다 이탈합니다. 당연하죠. 7세 이상은 만나주지도 않고 꿈도 희망도 없는 상태인데 공손찬이 자리를 비우면 당연히 살길 찾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원소는 적의 부하들을 매수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원소가 이통 같은 조조의 부하들한테도 사신을 적극적으로 보냈죠. 조조가 원소를 이겼을 때 원소의 집무실에서 자기 부하들의 수많은 편지 다발을 보고는 하나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불태웠다 하지 않습니까? 나도 원소가 두려웠는데 내 부하들은 오죽했겠냐 하면서, 하물며 원소가 조조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당시 공손찬의 부하들이 보기에 정상으로 보이지도 않는 공손찬은 어떠한 상황이었겠느냐. 물론 마지막 전투에서 관정이 후회하죠. 그때 장군을 말리지 말고 한번 싸워보라 할걸. 근데 이건 마지막 회한에 가깝고 저는 관정이 옳았다 봐요. 공손찬이 성을 나서는 순간 그는 돌아갈 곳이 없게 되었을 겁니다. 계속 짱박히던 공손찬은 결국 군사행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원술이 조조를 격파하고 원소를 압박해주기만을 기다리는데 원술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희망이 없다 판단이 섰겠죠. 그래서 흑산적 장현한테 아들 공손속을 보냅니다. 공손속이 장현한테 가는 중에 공손찬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부자천성, 공자님 말씀 중에 부자 관계는 천성지친이다. 즉 서로 친함이 타고난 것이다. 당대의 대유, 노식이나 유관한테 배운 티가 나죠. 내가 죽으면 네가 설 자리도 없다. 새도 궁지에 몰리면 사람의 품으로 날아들고 흐르는 물도 급하면 언덕을 넘고 마는 법이니 지금 상황이 긴급함을 알고 너는 목숨 걸고 장현을 만나라. 그래서 공손속이 장현과 10만 대군을 끌고 옵니다. 물론 이때 장현의 10만은 호활일 거예요. 원소가 여포를 용병으로 썼을 때 장현은 이미 한번 개두드려 맞았거든요. 원소군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 10만이라 선전을 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저는 한 3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세 갈래 길로 한 1만씩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원군이 도착하면 횃불로 신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신호 체계를 원소군이 가로챕니다. 그래서 원소군이 횃불로 신호를 줘요. 공손찬은 장현군이 왔구나 하고 출병을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원소의 복병이었죠. 대패하고 공손찬은 처자식들을 모두 죽인 뒤 스스로 분진합니다. 갈 때도 예술로 갔죠. 시시하게 사로잡히고 이러지 않아요.
원술과 공손차는 그 몰락의 모습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공손차는 죽여서는 안 됐을 유를 죽인 이후로 사실상 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놓은 거나 마찬가지였고, 원술 같은 경우에도 죽이면 안 됐을 유총을 죽였어요. 진왕 유총은 당시 유씨 왕족들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 당시 유씨 왕들이 봉토를 버리고 도망하기 바빴음에도 유총은 연노 교봉까지 만들면서 봉토를 방어했거든요. 주변 난민들도 걷어들이고 상당히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땅이 조조 세력 바로 밑에 있음에도 조조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술이 삥을 뜯을 목적으로 그것도 야비한 암살로 유총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조조가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진왕 유총을 죽인 걸 비밀 삼아서 원술을 아작내버리고 그 진땅을 취하는 거예요. 다만 원술은 형주도 허망하게 잃고 내정은 안 돌리고 약탈로만 세력을 운영하다가 기근으로 한계에 봉착하니 사실상 마지막 방편으로 진땅의 부유한 물자들을 취하려 한 것이었다 한다면, 공손차는 가장 전성기일 때 죽일 필요가 딱히 없었던 유를 죽임으로써 형세가 수직으로 날아가게 된 겁니다. 즉 공손찬이 판세를 읽는 능력 이런 건 여포보다도 훨씬 못해요. 여포는 자신을 배반한 진궁하고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한솥밥을 먹었는데, 공손찬은 그럴 그릇조차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원술보다도 못합니다. 원술도 마일제의 그 황제가 내린 인수와 절을 빼앗고는 관직 복사기로 쓰죠. 가둬놓고 야 이거 임명장때 서명해라, 이런 치욕의 마일제가 화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공손찬도 이미 유를 사실상 유폐하고 있었거든요. 사로잡은 이후로 주의 문서 관리를 시켰다 되어 있어요. 공손찬도 개인의 그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유의 절과 대사마 인수를 압수한 후 대사마 대우는 해주되 그 정치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역량이 있었다면 그런 고단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대사마는 중회군 모든 군의 수장이에요. 하다못해 유가 살아있었으면 원소와의 싸움에서도 유를 겁박해서 대사마 명의로 군을 물려라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공손찬의 통무지 장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공손찬의 기병대 통솔은 여포와 맞먹거나 그 이상이라 할 수 있어. 기병 전술로 그 한족들을 벌벌 떨게 했던 북방 이민족들을 그 기병 전술로 거울 치료를 해버리는 최강의 기병대장이라 할 수 있어. 다만 기병대 전술에만 너무 의존한 나머지 보병과 공병 조합에는 약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어. 국위에 방진을 패한 것이 그 사례요. 그럼에도 한때 그가 통솔하던 병권은 4개 주에 달했으니 이에 그의 통솔은 여포와 동급 9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개인의 무용에 관한 기록은 여포가 더 많으나 전투에서의 용맹에 대한 기록은 공손찬이 여포를 능가하오. 분노에 차 하루종일 밤새도록 싸웠다 하며 적들이 공손찬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벌벌 떨 정도였다 하지 않소. 적들이 공손찬의 초상을 관역으로 두고 훈련하면서 명중하면 만세를 불렀다는 정황 역시 공손찬에 대한 두려움을 훈련으로 상쇄시키기 위한 하나의 심리 훈련을 표방한 발버둥이었다 볼 수 있어. 더욱이 무쌍을 짓기 위해 어머 사육대가 두었으니 공손찬은 전투에 미친 악기 같은 자라 할 수 있어. 그의 무력은 100을 줄만 하오. 이에 조은이 딴지를 걸며 공손찬은 1기토 기록이 없지 않소. 어찌 곽사를 뺀 여포에 필적하단 말이오. 깎아야 하오. 그럼 1 깎아서 99로 하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공손찬의 승리를 보자면 하나같이 지략에 의존한 바 없이 그저 개인의 용맹과 통솔로 이겨낸 승리들이라 볼 수 있어. 적들이 도망갔는데도 굳이 날리는 먼지 흔적을 쫓아서 치고 끝까지 추격하려다가 유성에 갇혀 6개월여 세월을 개고생하지 않았어. 더욱이 개교에서도 병종 간의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같은 기병대끼리 맞붙듯 기병전술을 고집하다가 그리 패한 거요. 허나 그는 당대의 대유 노식과 유건에게 배운 자이고 그의 글을 보면 글발도 상당히 수려하오. 이에 그의 지력은 38 리메이크에 59가 딱 맞다 볼 수 있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유를 뱀으로써 불가역적인 고립에 빠지게 되어서 정치 42조차 고평가요. 15를 주도록 하겠어. 허허 15는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암튼 매력은 어떻소? 그는 인물이 좋고 목소리가 우렁차니 후태수의 마음에 들었으며 정쟁에 휘말린 상관을 위해 인생을 포기하고 그의 유배지로 따르기로 한 아름다운 일화를 남겼으나 군웅으로서의 그는 용맹 외에 카리스마가 있는 자라 보기 어렵소. 7세 이상의 남성을 만나길 두려워한 자가 어찌 영웅이라 할 수 있겠어. 더군다나 기껏 스스로 달려온 조은의 마음도 사로잡지 못했어. 이 채널의 멤버십 이름이 조은인 것은 1800년 전에 공손찬이 조은을 놓친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요. 내 공사가 다 망한데도 잊지 않고 격주로 멤버십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그와 같소. 아니 멤버십 홍보 그만하고 그래서 매력은 몇이요? 50 이상 주기 힘들어. 딱 50이 좋겠어. 이에 조은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내 사실 좋은 편의 복수로 통무지정매를 후려치러 왔으나 그 정치 15에 매력 50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 그냥 무력 100 하시오. 말을 남기고는 혀를 끌끌 차며 나가니 손찬이 형은 매력 100을 만들어주는 전국 옥새 아이템을 찾으라는 명을 내리고는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북방의 무력 깡패 공손찬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